예,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파리 하면 우리가 흔히 예술의 도시라 그러죠. 예, 예술의 도시 그 가운데서도 미술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파리를 가장 대표하는 미술 명소 가운데 하나가 몽마르트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리 미술의 대명사로서 몽마르트르, 이 몽마르트르를 생각하면 많은 미술가들이 떠오릅니다. 반 고흐도 이 지역에 머물러 살았죠. 동생 테오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아파트 창으로 내려다본 파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많은 화가들이 이 몽마르트르에서 역시 이제 걸작들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르누아르의 아주 대표적인 걸작 가운데 하나인 물랭드 라 갈레트의 춤, 이것도 몽마르트르의 물랭드 라갈레트에서 직접 매일매일 출근하다시피 르누아르가 큰 캔버스를 들고 가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 피카소 대표적인 몽마르트르의 화가였고요. 그리고 모네, 반 고흐, 세잔, 드랭, 모딜리아니, 카유보트, 예, 그리고 로트렉, 위트릴로, 발라동, 예, 많은 화가들이 이 몽마르트르에서 살거나 작업하거나 또 모여들어서 예술을 논하고 그들의 열정을 바친 곳입니다. 그래서 근대 미술의 어떤 창작 열정이 아주 뜨겁게 꽃 피어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몽마르트르가 이렇게 예술가들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는가? 그것은 1860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몽마르트르가 파리시에 편입이 되는데요. 파리시에 편입은 됐지만, 네, 파리시 진입 관세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술 같은 게 파리 시내로 들어오려면 관세를 물어야 했어요. 그런데 몽마르트르는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점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술집들, 술값이 싸니까. 예. 가난한 화가들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당시 미술가들 술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점들, 카페, 뭐 카바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미술가들도 그쪽으로 많이 모입니다. 게다가 아직 변두리였기 때문에 공기도 맑고요. 그리고 풍광도 좋습니다. 화가들이 그림 그리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월호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5층은 화가들의 아틀리에로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 몽마르트를 대표하는 화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화가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저는 로트렉을 꼽고 싶습니다. 로트렉은 이 몽마르트르에 있었던 그 카바레라든지 이 주점이라든지 또 유곽, 그런 곳의 밤문화를 너무나 생생하게 잘 묘사한 화가입니다. 그 당시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회고문을 썼습니다. 몽마르트르에서는 그 어떤 카페 웨이터나 호텔 주인도 또 그 어떤 여자도 이 유명한 발육부전의 남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어릿광대처럼 그는 그의 생애를 술집과 심야 레스토랑에서 보냈다. 방탕과 흥청거림과 화려함과 법석으로 들끓는 파리의 한 구석을 탐구하면서 말이다. 예. 그 당시 파리의 밤문화를 로트렉처럼 잘 묘사한 예술가는 없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 굉장히 키가 작죠. 예. 어릴 때 낙상 사고로 다리 두 개가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키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작은 신장을 갖게 되었고, 사실 굉장히 유서 깊은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알비의 아주 유서 깊은 귀족 집안 출신인데, 아마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했다면 화가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옛날 유럽 귀족들 화가 되는 거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체적인 그런 장애, 그리고 또 남다른 자유정신, 이런 게 로트렉 안에서 복합이 되면서 어떤 소외, 그리고 고독, 이런 데 대한 이제 예민한 감수성을 갖게 되고
다른 소외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 그리고 동정, 그리고 유대, 공감, 이런 것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몽마르트르로 흘러가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거기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까바레나 술집에는 보면은 어렵게 살다가 흘러들어온 그런 많은 무희들, 그리고 창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몽마르트르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주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물랭 루주에서라는 그림입니다. 워낙 유명한 카바레죠. 카바레라 그러면 보통 이제 공연 같은 게 이루어지는 무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술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테이블들이 있고, 바로 그런 그 물랭 루주의 모습을 생생히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로트렉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맨 뒤쪽에 보면 키 큰 남자, 실크햇을 쓴 남자가 보이는데, 그 바로 곁에, 그 바로 앞에 키 작은 모자 쓴 남자가 또 보이죠. 바로 로트렉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로트렉 오른쪽으로 보면은 옆모습이 보이는 여성이 한 사람 보이는데, 라굴리라는 여성입니다. 그 당시 물랭 루주 최고 스타예요. 가장 인기 있던 무희입니다. 캉캉춤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가장 보수를 많이 받던 그 당시 이 몽마르트르에서 가장 보수를 많이 받던 그런 무희입니다. 그리고 로트렉 왼편으로 보면 옆모습으로 긴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낀 남자가 보이는데, 뒤자르댕이라는 음악 평론가입니다. 시인이고 음악 평론가인데, 이렇게 이제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맨 앞에 오른쪽에 잘려 있는 여인은 메이 밀튼이라고 영국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파리에 와서 무희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얼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빛이 각광이에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빛. 그래서 그 왼편의 모습 보면은 물랭 루주의 분위기를 어쩌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오른편의 메이 밀튼이 그 각광을 통해서 이 유흥과 반문화, 이런 것들을 생생히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로트렉이 몽마르트르로 흘러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몽마르트르의 여러 풍경들을 그림에 담게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파나 포스터로 유명해져요. 사실 그 당시에 포스터는 중요한 예술로 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로트렉이 포스터를 그리기 시작하고 이게 길거리에 붙기 시작하니까 전에 없던 일이 벌어집니다. 포스터를 뜯어가요, 사람들이. 붙이자마자 뜯어가요. 심지어는 붙이기 전에 붙이려는 사람들한테 돈 줄 테니까 나 몇 장만 줘.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로트렉의 이 포스터들은 매우 세련됐고,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느낌도 드는 그런 멋진 포스터들입니다. 그 포스터 중에 굉장히 유명한 포스터가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물랭 루주 라굴리. 아까 라굴리 말씀드렸죠. 가장 보수를 많이 받던 무희. 그 라굴리가 지금 캉캉춤을 추고 있어요. 노란 머리의 여자. 그래서 캉캉춤 추느라고 뭐 다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드는 춤이다 보니까 저렇게 다리가 들려 있습니다. 뒤에는 검은 실루엣으로 흥에 젖은 관객들이 아마 뭐 박수 치고 있거나 지금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좀 더 옅은 색깔의 실루엣의 남자가 있죠. 옆모습. 발랭탱 르 데조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라굴리하고 짝을 이뤄서 춤을 많이 추던 남자 무용수예요. 그런데 별명이 뼈가 없는 사람입니다. 뼈가 없는 사람. 얼마나 흐느적 춤을 추는지 몸이 너무 유연해서 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런데 로트렉이 그걸 얼마나 잘 묘사했습니까? 진짜 막 뼈가 없는 것처럼 저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로트렉이 이런 판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 게 석판화 기술입니다. 1820년대부터 이 석판화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로트렉이 활동할 무렵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유명한 포스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디방 자포네입니다. 이 포스터로 인해서 이 그림 속의 이 여인은 아주 유명해져요.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저 이미지가 아주 도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은 잔 아브리라는 여인입니다. 잔 아브리라는 여인인데 역시 무희예요. 무용수예요.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던 무용수 가운데 한 사람인데 맨 왼편 상단에 가수가 보여요. 근데 목이 딱 잘려 있죠. 예. 그 얼굴이 안 보여요. 목에서 딱 잘랐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여자가 누군지 다 알았어요. 저 가수가. 왜? 검은 긴 장갑을 꼈죠. 이베트 길베르입니다. 네, 검은 긴 장갑. 아주 가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알았습니다. 너무나 세련되고 아름다운 이 포스터. 예, 팔을 옆으로 이렇게 꺾어서 그 의자 뒷 저 받침에 걸치고 손을 수직으로 내린 이 모습, 이런 그 라인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이 여인을 아름답게 돋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터를 찾게 됐고, 나중에 잔 아브릴도 로트렉한테 고마워합니다. 당신 덕택에 나는 너무 유명해졌다. 그렇게 아주 인상적으로 평가받은 그림입니다. 로트렉은 그 당시 무희들, 가수들, 그리고 창부들 많이 그렸어요. 그러나 이들의 삶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죠. 지금 물랭 루즈로 들어서는 제인 아브릴, 물랭 루즈를 떠나는 제인 아브릴, 로트렉이 그린 이 그림 보면 쓸쓸하기 그지 없어요. 어떤 외로움. 더군다나 제인 아브릴은 다른 무희들로부터 좀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지식인들, 예술인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돼요. 금방 배워요. 아주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트렉 주변에 로트렉과 가까웠던 예술가들, 지식인들이 이 여인의 예찬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성미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왕따를 당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쓸쓸했죠. 사실은 잔 아브릴만 쓸쓸했겠습니까? 다른 많은 당시 물랭 루즈를 비롯해서 그 많은 술집 까바레에서 활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쓸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외감과 연민이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발달하기도 합니다. 레즈비언도 나오는 거죠. 동성애자들도 나오고, 그 당시에 보면은 특히 이제 저 창부들 같은 경우 그 손님들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많이 소외된 사람들이고, 누군가 이렇게 스스로 누군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연인 관계처럼 발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누구한테 보이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로트렉이에요. 로트렉은 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볼 수 있도록 허락이 된 드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들이 서로 키스하고 껴안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남겨요. 그만큼 로트렉은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들과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귀족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런 거 관계 없어요. 바로 이런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로트렉의 모습이고요. 이 로트렉이 그린 유명한 모델 가운데 한 사람이 슈잔 발라동입니다. 별명이 만만치 않은 마리아예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당차고 대범하고 아주 고집도 세고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침모일도 하고, 그리고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서커스 단원으로 공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낙상하는, 그래서 크게 부상당하는 그런 일도 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커스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화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당찬 여성이었고 주관이 뚜렷한 여성이었습니다.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어요. 모델 서면서도 화가들이 그리는 거 봐요. 열심히 봅니다. 로트렉이 자기 그려줄 때 봐요. 르누아르를 위해서도 모델 섰고, 드가를 위해서도 모델을 섰고, 여러 화가들을 위해서 모델을 섰는데 그림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요한 여성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시잔 발라동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누드를 그린 거예요. 여성들 누드를 그렸는데 자기가 바로 저렇게 모델을 섰던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화가들, 그 당시 다른 화가들이 그리던 누드하고 달라요. 남자 화가들이 여성 모델을 타자화해서 어떤 다른 대상이죠. 네. 이 모델들은 신분적으로 나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적으로 지금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욕망도 싣고 그 싫은 욕망을 또 에로틱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대상이었는데, 발라동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런 모델 썼던 사람이에요. 공감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이 모델 설 때 머리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 피곤했던 이런 것까지 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남자들에게 어떤 에로티시즘의 대상으로 보여질 그런 여성이 아니라 그냥 엎드려서 책 읽고 그리고 그 저 머리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자신의 일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서 자체가 그대로 담긴 이런 누드를 그립니다. 사실 여성 미술가가 여성 누드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 처음이에요. 그 최초의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수잔 발라동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선 놀랍게도 남성 누드 모델도 그렸어요. 여성 화가가. 그런데 이것 역시 남성 화가들이 그리던 남성 누드하고 또 달라요. 남성 화가들이 그리던 남성 누드는 어떻게 보면 자아의 반영이에요. 반대로 여성 모델 그릴 때하고 달리. 그래서 영웅들로 그려요. 대단한 영웅들로 그리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시잔 발라동의 남성에 대한 어찌 보면 여성으로서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저 근육 돌아가는 모습, 뼈가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을 마치 만지듯이 그렸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남성에 대한 욕망, 그 전에 화가들의 그림이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욕망을 표현한 그림이었다면, 이 그림은 여성으로서 남성에 대한 욕망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잔 발라동이라는 화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봐서 되게 새롭고 내용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 여자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화가들 그린 거 보면서 시잔이 이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그걸 드가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드가가 놀래요. 너는 우리들의 일원이다. 우리 서클의 한 사람이야 이제. 그만큼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제 미술가들도 인정을 해줘요. 그 당시 여성 미술가가 매우 드물었던 현실에서 미술사 쪽으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여성 화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사생아를 한 사람 낳았는데 그게 바로 위트릴로예요. 그런데 사생하고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모델 일도 서야죠, 그림도 그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맡겨요. 외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여러 번 자퇴하고, 그리고는 또 알코올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자살 기도까지 합니다.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그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나도 그림 그려보니까 이게 나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되더라. 삶에 의욕을 주고 용기를 주더라. 너도 그림 그려봐. 그래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배운 게 다예요. 엄마도 사실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닌데 엄마한테 배운 게 다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화풍을 개척하면서 위트릴로는 20세기 풍경화 중에 도시 풍경의 가장 위대한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위트릴로가 많이 그린 그림이 풍경화인데, 도시 풍경인데, 그 중에 몽마르트르 그림, 자기가 나고 자란 이 몽마르트르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위트릴로 그림 보다 보면은요, 파리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런 가장 낭만적인 서정적인 이미지, 그게 바로 위트릴로의 그림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는 피카소도 바로 이 몽마르트르 출신입니다.
스페인에서 파리로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머무는 몽마르트르, 그 가운데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머무는 세탁선이라는 그런 건물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젊은 날 세탁선에 있는 그 자기 방에서 피카소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 건물의 모습이에요. 세탁선. 왜 별명이 세탁선이냐면 센강을 오가던 그 세탁선이 있었답니다. 이게 나무로 만들어서 이게 삐걱삐걱대는 이런 목조 배였는데 그걸 닮아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건물이 너무 바람만 불어도 막 흔들리고 삐걱삐걱 소리 나는 게 이게 세탁선을 닮았다. 그래서 막스 자콥이라는 사람이 시인이 이 세탁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살아도요 수도꼭지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전기나 가스는 들어오지 않고요. 그러니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습니까? 이 세탁선이 그런데 이제 1970년대에 화재가 나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때 세탁선에서 그 피카소가 만난 유명한 여인이 페르낭도 올리비에라는 여인입니다. 비 오는 어느 날 그 하나밖에 없는 수도꼭지에 물을 들어갔는데 먼저 온 사람이 있더래요. 보니까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비가 와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고양이 새끼를 피카소가 한 마리 주웠었는데 그걸 갖다가 올리비에한테 줬대요. 그랬더니 아주 기뻐하면서 받더랍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이제 제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피카소하고 결국 같이 살게 돼서 모델을 많이 서줍니다. 7년을 같이 사는데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인한 행복감, 만족감이 이 장밋빛 시대라는 이런 시대를 낳게 됩니다. 이 장밋빛 시대에 이 페르낭도 올리비에를 만나면서 그려지기 시작한 이 그림, 그려진 이 그림이 10여 년 전에 그 경매에서 굉장히 고가에 낙찰이 됐죠. 혹시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1억 40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요즘 환율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1,100억 원이 넘죠. 젊은 날 파리에 와서 그 고생하면서 그렸던 그림 한 점이 1,100억 원이에요. 이렇게 무수한 미술가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이 예술가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 예술가들이고, 또 몽마르트르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인 가난한 둥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몽마르트르의 이런 그 당시의 풍경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없고 모자르다고, 그것이 항상 어떻게 보면 실패의 이유가 될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런 예술가들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가난한 곳만은 아니었죠. 여기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술가들, 그런 자유와 해방을 꿈꾼 예술가들의 어떤 보헤미안 정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정신, 보헤미안 정신이 우리가 또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를 창조자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